무역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는 대진표가 있죠. 왼쪽에 미국, 오른쪽에 중국. 지난 몇 년 내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었고, 실제로 작년 당시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이 무역 전쟁 발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강력한 폭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요, 이 지구에서 미국 관세를 가장 아프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게 과연 중국일까요? 이걸 자세히 확인해 보면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위에 붙어서 100년 넘게 한편으로 살아온 캐나다인데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반대쪽입니다. 미국은 중국과는 정상회담을 거듭하면서 관세를 오히려 깎아주고 있거든요. 적과는 악수하고 오랜 친구는 몰아세우는 장면. 오늘은 이 뒤집혀버린 대진표 하나만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왜 이 장면을 XRP로 끌고 가는지 그 연결고리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깨졌죠. 그리고 몇 시간 뒤인 토요일 미국은 캐나다 물건 약 200억 달러치, 우리 돈으로 28조 원 규모의 50%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그 품목을 보면 전자제품, 산업기계, 유제품, 건축자재, 술, 심지어 하키스틱까지도 들어있는데요. 이 관세가 지난달 20일에 서명돼가지고 이번 달에 시작할 예정이었다가 바로 직전에 한번 미뤄졌던 건데요. 결국에 협상 결렬과 함께 그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번 물량이 캐나다의 대미 수출 전체는 아니고 약 5% 규모겠지만요. 기존에 있던 철강, 목재, 자동차 관세 위에서 얹히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다를 거고,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다음 달부터 같은 금액만큼 달러 대 달러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복하겠다라는 거죠. 기자회견에서는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도 썼고요. 미국의 요구를 두고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고 또 불공정하다라고 맞받아쳤죠. 반대로 미국 쪽은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안을 했는데 캐나다가 막판에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말이 다른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관세에 대해서 50%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대신에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는 제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캐나다가 필요 없고 이제 캐나다가 우리를 필요한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사나운 이웃싸움 같습니다. 근데 같은 달력 위에서 중국 쪽을 보면은 그림이 이상해져요. 미국과 중국은 작년 10월 말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1년짜리 휴전에 들어갔죠. 미국은 중국산에 물리던 관세를 57에서 47%로 내렸고, 중국은 첨단 제품에 꼭 들어가는 희귀광물, 히토리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미뤘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트럼프 측에서 직접 베이징까지도 가가지고 관세를 더 내리는 방향성의 합의까지도 쌓았고요. 그 무렵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가 40% 밑으로 내려왔다는 집계까지도 나왔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미국 답방이 조율되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달 달력에는요, 이런 두 줄이 나란히 적힐 수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미국에 초대받아가지고 가고요. 캐나다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시작한다는 뉴스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세 전쟁의 표적이 적에서 동맹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220년 전 유럽으로 잠깐 다녀오셔야 됩니다. 지난 1805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게 완패합니다. 바다에서는 영국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듬해 꺼낸 카드가 바로 대륙 봉쇄령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유럽 대륙의 모든 항구에 내린 명령인데, 영국 배를 받지 마라, 영국 물건 사지 마라, 총으로 못 이기니까 돈줄을 조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봉쇄에서는 태생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쇄를 어기는 쪽이 영국이 아니라는 건데요. 어기는 건들 자기 편, 유럽 대륙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일단 영국 물건이 싸고 좋은데 안 사고는 못 버티니까 밀수가 대륙 전체에서 번성했었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일은 갈수록 영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동맹을 감시하고 자기 동맹에게 벌 주는 일로 변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810년 러시아가 견디다 못해서 봉쇄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영국과 다시 거래를 텄고요. 나폴레옹은 본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1812년 약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간 건데, 여기서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죠. 돌아온 병력은 열에 한 명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봉쇄령을 내릴 때 유럽 대부분을 쥐고 있던 사람이 그로부터 8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중국이 아니라 캐나다를 때리고 있을까요? 올해 1월달 캐나다는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이 카놀라 같은 캐나다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풀어주는 대신에 캐나다는 중국 전기차를 49,000대까지 6.1%라는 낮은 관세로 받아주기로 한 합의였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느냐? 캐나다가 중국 물건을 미국으로 부려놓는 항구가 될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고, 그런 합의를 하면은 캐나다 물건 전부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강력하게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총리를 총리가 아니라 주지사라고 불렀는데요. 캐나다를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한 주처럼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협상이 깨진 막판 쟁점에서도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랑 함께 캐나다가 다른 나라랑 무역협정을 맺을 자유 제한하는 문제가 올라와 있었다라고 해요. 이 적과는 정면으로 못 붙으니까 휴전하고요. 대신 적과 거래하는 자기 편을 단속하고 이탈
미사일 조짐을 보이는 동맹 하나를 골라서 본보기로 때린다. 마치 1812년 러시아의 자리에 2026년에 캐나다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국적을 세탁해 들어올 수 있는 뒷마당, 그러니까 봉쇄의 구멍이니까요. 이 구간을 한 문장으로 간추리면요.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봉쇄 전쟁이고, 이 봉쇄 전쟁의 매는 역사적으로 늘 동맹이 먼저 맞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의 진짜 알맹이가 나오죠. 나폴레옹의 봉쇄가 역사에 남긴 건 영국의 굴복이 아니었죠. 봉쇄가 남긴 건 봉쇄 밖의 길이었습니다. 시내 큰 길 하나를 막아보면 압니다. 차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골목이 붐빕니다. 물론 골목이 큰 길만큼 넓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골목이라고 다 합법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통행지차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옆으로 새버립니다. 그 시절에는 그 샛길이 밀수방이었었죠. 그럼 오늘의 봉쇄가 키우고 있는 샛길은 뭘까요? 저는 물건의 길이 아니라 돈의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 관세든 봉쇄든 종이에 적는 건 쉽습니다. 어려운 건 집행입니다. 국적 세탁을 잡으려면 컨테이너를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고 결국 돈의 흐름과 서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역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금융전쟁으로 변화됐는데 달러 결제망과 은행 데이터가 단속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단속당하는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국의 손이 닿는 결제망 위에 내 돈줄을 전부 올려두는 게 과연 안전할까? 실제로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올해 초 다보스에서 미국이 이끌어온 국제질서는 끝났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적국이 아니라 동맹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리플 XRP 급등 전에 국채시장 특이점 발견해가지고 1420원에서의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확하게 XRP 매도 타점 말씀드리면서 230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매도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리플이 하락했을 때 1900원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체결하면서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바닥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번에 1900원 라인 매수하면서 추가 물량에 대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거시경제 매크로상에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 실시간 으로 빠른 속보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리플 XRP 타점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속보로서 미리 받아보고 기본적인 상승 과정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구조 변화가 하나 겹쳐 있어요. 국제 송금이라는 건 원래 은행들이 서로 계좌를 터놓고 릴레이로 중개해주는 방식으로 굴러가는데, 직항이 없는 도시에 가려면 비행기를 두세 번 갈아타는 것처럼 돈도 여러 가지 은행을 갈아타면서 9개월 넘는 거죠. 근데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결제은행 쪽 집계를 보면요, 이 은행 간의 연결이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약 25%, 4개 중에 하나꼴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결제의 건수랑 금액은 오히려 늘었는데도요, 지나갈 만한 돈은 많아지는데 갈아탈 만한 공항은 줄어드는, 마치 가위처럼 보라지는 모양인데요. 규제의 비용이 무서워가지고 은행들이 스스로 회선을 끊어온 결과인데요. 무역전쟁은 이 흐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제재에 엮일까봐 은행은 더 움츠리게 되니까요. 더 재밌는 건요, 이 위험을 누가 먼저 경고했는지예요. 2019년 바로 그 국제결제은행 산하 결제위원회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행 연결망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사람들이 암호화폐 같은 대안결제로서 밀려날 수가 있다라고요. 코인 회사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모임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제 XRP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겨누은 시장이 정확히 여기 은행 길이 사라져가는 국경 결제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60개가 넘는 결제 관련 인허가를 모아왔고, 작년에는 2억 달러, 우리 돈 2,800억 가까이를 들여가지고 기업 간의 국경 결제 회사 레이를 통째로 사들였는데, 이 회사는 전 세계 기업 간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그러니까 달러의 값을 고정한 코인으로 오고 가는 기업 송금의 10% 이상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XRP라는 자산 자체가 그 결제망 안에서 서로 다른 통화 사이를 잠깐 갈아타는 용도로 설계된 코인입니다. 무역의 길이 다시 그려지면 돈의 길도 다시 그려지고요. 또 돈의 길이 다시 그려질 때 갈아타는 자리에 서 있는 자산의 쓰임새 이야기가 힘을 받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은 또 따로 있어요. 리플이 작년에 사들인 그 결제 회사, 어느 나라 회사였을까요? 바로 캐나다의 토론토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XRP 현물 ETF,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XRP 간접 투자 상품을 상장시킨 나라가 과연 어디였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입니다. 작년 6월 이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전 세계 3개 운용사에 XRP 현물 ETF가 한꺼번에 데뷔했었고, 그때 미국 운용사들은 아직까지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가지 펀드에는 리플이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 있었죠. 미국의 첫 번째 상품은 그로부터 5달 뒤 작년 11월에서야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내년 1월 자동차 50% 예고가 유지되면은 이 싸움은 단기 타결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는 각국의 결제 다변화 움직임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은행 밖의 국경 결제 인프라의 채택 소식이 잦아지게 되면서 XRP의 그 다음 상승 국면에서는 무역 재편 수혜라는 이런 서사가 정식 재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이번 주 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캐나다 국민 76%, 4명 중에 3명이 조건을 거부하고 협상장을 떠난 결정이 옳았다라고 답했고요. 당인 보수당 지지자들조차도 절반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물러설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는 뜻인데, 두 번째로 미국도 내년 1월 이 시한을 스스로 걸어두게 되면서 싸움의 달력을 길게 펴놨습니다. 캐나다가 이미 지난 1월달 중국과의 합의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변화를 시작한 이력이 있어요. 미국은 적과 휴전하고 동맹부터 때리고 있는데요. 이건 변덕이 아니라 우회로를 틀어막으려는 봉쇄 전략입니다. 근데 역사 속의 봉쇄는 길을 없앤 적이 없었고 길을 옆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면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건 물건의 길만 아니라 돈의 길이에요. XRP가 바로 그 옮겨가는 돈의 길목에 미리 자리 잡아온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번 갈등이 길어질수록 지켜볼 가치도 커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싸움이 관세에서 끝날지 아니면 돈의 길까지 바꿔놓을지 댓글에 관세, 돈길 둘 중에 하나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달 8일 이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실제로 시행이 되는지 그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2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을 매일매일 거의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마치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